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대낮에 주택가 인근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 30대 남성은 구속됐고 경찰은 혐의를 변경하는 것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낮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지 이틀 만입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최 씨는 죄송하다며 쾌유를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폭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운동으로만. 하지만 법원은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도 최 씨에게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는 최 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를 인터넷에서 넉 달 전 미리 구매했고 실제 범행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고 최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승객들을 공격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 A씨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승객들을 공격해 2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흉기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안팎의 경계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어제 오후부터 지하철 보안관 55명이 모두 열차에 탑승해 2인 1조로 순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은 가스총을 휴대한 채 열차 안과 역사를 순찰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각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서울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7일 밤 9시 20분쯤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가 서울 대학로 일대를 30분 정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14살 A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양은 그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어제 오전까지 30여 건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판매 가격도 6주째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성산동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 중반, 경유는 1,600원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운전자들은 기름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 2주 전만 해도 1,600 얼마에 넣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0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넣기가 너무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금 거의 바닥이어서 넣기는 넣어야 돼요. 이번 주 서울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2.6원 오른 1,808.1원에 이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지난 9일 10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기는 등 6주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별로는 GS 칼텍스 주유소가 가장 비쌌고 알뜰 주유소가 제일 쌌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62.3원 오른 1,588.3원입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7일 1,601.41원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1,6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따라
국내 유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2, 3주간 국제 휘발유, 국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2, 3주간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최근에 수요 증가에 비해서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분간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 깎아주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각종 물가 급등에 이어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상장사 이익이 지난해 절반에 그쳤기 때문인데 정부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게 벌써 3년째 반복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줄었는데 법인세가 16조 8천억 원 덜 거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상반기 기업 실적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이 났고 적자 기업도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법인세 중간 예납도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이 굉장히 둔화됐기 때문에. 반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에 비해 각각 60조, 52조 넘게 더 거친 겁니다.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세지실장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예, 제가 정말 지금 임기 말이 아니면은 제가 물러나는 형태가 더 필요하다면 물러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초과 세수 모두 부작용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기보다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기가 악화해 세수가 부족할 때 지출이 감소해 오히려 경기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계층별 또는 기업 규모별 소득과 수익의 어떤 분포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나 총량적인 지표로 전망하는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과 세수가 있으면 재정 지출 증가로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재정 규율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남으면 빚 갚는 데 쓰는 캐나다나 경기가 좋을 때 불황 대비 기금을 적립하는 미국 제도를 참고해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민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찾아가게 되는 대부업체가 최근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용은 안 좋은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금융에 내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 국내 대부업체 부동의 1위인 러시앤캐시가 문을 닫습니다. 애초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철수 계획이 1년가량 앞당겨진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도입니다. 대부업을 조기 철수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조달금리 인상 등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폐업 수순을 밟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폐업할 경우 돌려받는 손해보상보증금을 지난해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보증금 반환 사유를 보더라도 폐업이 가장 많았는데 관련 건수도 2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조달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비, 그다음에 기타 비용은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려면은 대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제도권 내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가 쪼그라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자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시장을 이용한 사람이 최대 7만 1,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연 20%로 묶여있는 지금의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상황에 20%로 낮아진 최고금리 규제는 상당히 시장에 억압적인 그런 제약 요인이 된다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는 있는 거죠. 금융당국도 올해 초 시장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회 반대로 무산돼 더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한 지 2달도 안 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교사들이 5번째 주말 집회를 열고 교권 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사일동은 어제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 800여 명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힘을 보탰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악성 민원 처리 방안을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전담반에 포함된 교육 공모직을 포함해 일선 교사와 교장, 교육청까지 모두 반발하면서 폭탄 돌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권 대책 시안에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 신설이 포함됐습니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 공무직 등 5명 정도가 학교로 오는 민원을 모두 받은 뒤 민원별로 처리토록 해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장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민원팀이 교장 직속인데도 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교사가 민원을 홀로 떠맡는 일이 되풀이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에 포함된 교육 공무직에서는 10명 중 6명이 이미 온갖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공무직은 교사가 아니라며 교권 보호 대책에서는 제외하더니 이제는 비정규, 말단직인 처지를 악용해 악성 민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글도 못 읽고 공무원도 아닌 게 채용이 의심된다며 저의 채용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해당 민원인은 실형을 살았지만 출소 후에도 지금까지 저를 상대로 민원 및 각종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담 요청과 민원을 신청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교장들 역시 지금도 대부분 민원을 교장과 교감이 처리하는데 민원팀이 구성되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거르고 필요한 것만 학교에 전달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선 관내 수많은 학교의 민원을 1차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악성 민원 전담을 놓고 폭탄 돌리기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육 공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무직 쪽에서는 현안대로 강행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20년 넘게 미제 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 1심에선 공범 2명 중 1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은행 강도 사건.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 사건의 공범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한다면 징역 7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형량을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보다 불리한 정상이 훨씬 커서 무기징역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에서 먼저 무기징역이 선고된 공범 이승만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자기가 총을 안 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승만이 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직원을 직접 살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이후 20년 넘게 붙잡히지 않았지만 한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범행 때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정학은 지난 2002년 전북 전주시 금암 2파출소에 침입해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장기 미제 사건이었는데 권총 강도 공범 이승만의 폭로로 백 경사의 권총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이정학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 신항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직진하던 덤프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덤프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와 트레일러 운전자 등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전남 영암군 3호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인 50대 오토바이 동승자가 중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다른 승용차 2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 동승자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갑자기 바꾸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타고 넘어가 마주오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의 성과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외교 노력이 정점을 찍었다고 했고 민주당은 일본과 군사 동맹에 준하는 걸 맺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져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군사안보부터 경제, 첨단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당도 온 힘을 다해 국익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으로 규정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일 만큼 한반도 위기가 긴박한지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만 훼손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 동맹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평가는 현 정권의 한미일 중심 전략과 이를 북중러와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정책으로 바라보는 야권 간 시각차와 연결되며 마찰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대치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는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들어 진위를 밝히라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쟁이 불쾌하다는 기색입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이번 달 말 3차 방일이 본격 추진된다면 양측의 공방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야당이 자녀의 학교 폭력과 언론 장악 논란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만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다전까지 이어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언론 장악 의혹을 둘러싼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해직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YTN과 MBC 해직 기자 사태를 언론 장악을 넘어선 학살로 비유하며 맹공했습니다. 우리 수석께서 수석을 맡으신 이후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80년대 이후에 최초의 언론 해직이었고요. 이게 징계 사태가 이게 바로 언론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KBS 내 적폐청산 기구였던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불법 징계 해고 결정이 있었다며 당시 위원이었던 김의철 현 사장의 사퇴 촉구로 맞섰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했던 KBS 진미 운영 규정이 불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자들의 어떤 신분과 불이익을 원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땅한 일이겠죠. 상대를 향한 비난 공세는 청문회 뒤 내놓은 여야 논평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까지 언론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며 비난했지만 자신들의 언론 장악 DNA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현재 공영방송은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등 삐뚤어진 언론관을 보이며 MB정부의 언론 장악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방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가 언론 자유의 시계를 역행하는 부적격자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양보 없는 기싸움이란 분석도 있지만 그만큼 여야가 합의된 보고서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고서 채택 불발에 이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그리고 진통 끝 임명 강행 절차가 또 한 차례 되풀이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 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처남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양평군청과 윤 대통령 처가의 카르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처가 의혹을 씻어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4차례 소환 조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검찰에 머물렀습니다. 이전 조사 때보다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걸로 알려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린 건지 쟁점들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핵심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시장의 의무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추후 검토해볼 사항으로 뒀을 뿐이란 겁니다. 다만 실무진 검토 결과 공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변경 수립한 도시계획 문건을 핵심 근거로 추궁에 나섰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마련된 계획을 보면 백현동 부지는 시가화 예정 용지에 포함됐고 이는 공영개발 대상이라 적시됐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느냐고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공사를 배제하면서 민간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했고 민관 합동 개발이 됐다면 성남시가 봤을 이익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배임의 동기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에 맞서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의 유리한 쪽으로 청탁해온 로비스트와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정계 입문부터 영향을 준 최측근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이 최측근이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이라는 거금을 받은 것만으로 이 대표의 경제적인 이익이 설명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13시간에 걸쳐 신경전을 벌인 검찰은 추가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측근이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뒤 이례적인 인허가를 따내며 급물살을 타게 된 사업과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제한 문건만 나열해도 명확한 사건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점은 일괄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상황에 달렸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 지역은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강물에 쑥대밭으로 변한 청주 강내면의 한 약국. 수해 한 달 만에 겨우 영업을 재개했지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돈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약국은 정부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하나도 못 받으니까 도움을 못 받아서 좀 많이 이중 마음이 더 많이 두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근 한 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추정 피해액만 4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재난지원금은 고사하고 대출도 어렵다는 말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도 같은 다 피해를 입었고 다 힘든 상황인데 어디는 잘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그런 게 좀 섭섭하더라고요.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인 한 사업주는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단 한 군데만 받게 됐습니다. 한 군데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억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원금이 피해 보상이 아닌 생계 지원 차원이다 보니 수억 원의 피해를 봐도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도 최대 1,000만 원 수준. 여기에 현실성 없는 제도 탓에 사각지대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느낀 그런 애로사항이나 건의하는 거는 이제 모아가지고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할 거예요.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찜통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한낮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일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같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폭염 상황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월말 고지서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염과 혹한 상황에서 냉난방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창호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0년이 넘는 복도식 아파트의 통로 쪽 작은 방. 여름에는 열기가, 겨울에는 한기가 드는 이 방 창문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창을 덧댑니다. 기존 유리창과 플라스틱 창 사이에는 3mm 정도의 공기층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바깥의 뜨거운 열을 막고 겨울에는 내부 따뜻한 공기가 새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유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단열 성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셔서 알겠지만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연기를 중간에 대주고 플라스틱 재질의 방풍제로 창문 아래 공간도 막는데 창문을 여닫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뽁뽁이와 방풍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중창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약 20% 향상되는 것으로 이 기술의 특장점이 가장 다양한 차용후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건물 벽에 어두운 빛이 도는 외장재가 붙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외장재입니다. 강한 햇살에 건물 외부 온도는 무려 32도까지 치솟지만 내부는 24도에 머뭅니다. 이중창으로 외부 열을 차단하고 태양 전지가 생산한 전기로 히트 파이프를 가동해 에어컨 기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온도를 맞춰 놓으면 최적의 운영 방법도 찾아줍니다. 여름과 겨울철 기존 건물보다 에너지 비용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간편 시공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시공 인건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15년 이내는 저희가 회수될 것으로. 전기료가 크게 오르면서 폭염과 혹한마다 고지서 폭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10년 넘게 치솟던 독일 부동산 매매 가격이 물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오르면서 대부분 임대로 살아가는 한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해 4분기에 꺾인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8% 하락해 2004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오르기만 했던 집값이 떨어진 건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임대료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인 유학생과 주재원 등 대부분 임대주택에서 사는 현지 한인들은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직장을 구한 이 한인 동포는 예산에 맞는 임대 매물을 찾기 어려워 벌써 2달 넘게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1년 새 월세가 많이 올라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방을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방을 도저히 못 찾아서 이제 저처럼 외곽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대체적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월세는 이상하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주거시설 대부분이 오래된 데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가 늘어 임대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Eindruck für Kleinfamilien ist, glaube ich, extrem. Also da gibt es zu wenig Wohnungen, eindeutig. Ja, also alle suchen händeringend Wohnungen. Aber Gewerbeflächen gibt es viel zu viele, schon wegen Homeoffice jetzt. Gesetze erlassen, es sind viele Debatten
werden geführt, wie Wohnungsbau gefördert wird, wie bezahlbare Mieten für den kleinen Mann wieder attraktiv werden. Sie dürfen auch eins nicht vergessen, es wurden zwar sehr viele, gibt es auch eine Prozente, weiß ich jetzt nicht, sehr viele Bauvorhaben storniert. 독일의 독특한 부동산 임대 제도도 한인들에겐 큰 난관입니다. 임차 희망자가 이메일로 자기소개서와 재정 상황 등을 공개하면 집주인이 면접을 통해 여러 후보자 중 한 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난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반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우선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나머지 물량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또한 매달 월세를 내기 충분한지 통장 사본을 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메일을 작성해야 되고 이메일 작성 뒤 일정을 잡고 집을 보러 가야 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집주인이 새 입주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Das beschließt man jetzt so, damit Asylanten da einziehen können. Und das finde ich persönlich nicht gut. 독일 정부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등 신규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완공까지는 적어도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주택난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려는 한류 팬들의 열망은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선 코로나19가 수그러든 이후 처음으로 한식과 K-팝 댄스 대면 강좌가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장에 원효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미끌미끌한 생닭 몸통을 잡고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두 다리 꼬기에 성공했습니다. 대추와 쌀로 속을 가득 채운 닭과 임산, 팥뿌리 등 각종 재료를 넉넉히 넣은 삼계탕이 있는 동안 맛깔스러운 겉절이도 만들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한국문화원에서 처음 열린 한식 강좌. 24명 정원으로 계획한 수업에 6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부터 배우자의 문화를 공유하려는 배려까지 지원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My wife is Asian and we are both learning more about Asian cuisines and I was very interested in Korean cuisine, so I came here because of my knowledge that I want to learn. So I love Korean food in general, I love the culture, so I wanted to experience cooking Korean food, especially this dish which I've never tried before, and I got to cook it for the first time and I loved it. The experience was so good.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식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의 지식은 오히려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도 넓어진 겁니다. 다양한 한식을 강좌를 개최해달라. 이제 불고기 김치는 조금 지겹다. 그래서 양품 비빔밥을 해달라는 요청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한식 강좌에 이어 K-팝 댄스 대면 강좌도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 아이돌 엑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연습실. 학생들이 구호에 맞춰 직접 K-팝 댄스 강사의 동작을 따라해봅니다. 아쉽게 동영상만 보며 K-팝 댄스를 따라 췄던 학생들은 한국 아이돌 무대에 안무했던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에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You always be listening to K-pop songs and you practice in your house. Between the four walls. So this is first time like learning from the professional. 다인종 다국적 도시인 두바이의 인구 구성을 반영하듯 강좌에 등록한 학생들의 국적도 영국과 이란, 인도, 프랑스, 에티오피아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달 말 열릴 발표회에서 실력을 뽐내기 위한 열정만은 모두 하나. 선생님 이번 어떤 곡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는 눈빛을 저한테 매 시간마다 이러고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수업? 항상 매 시간마다 감동받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실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한국 문화의 강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약 20년 전 한국 드라마로 시작한 중동의 한류 열풍. 코로나19 사태 속에 더 강렬해진 팬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현장 체험의 장이 속속 다시 열리면서 인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원년입니다.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가 시작됩니다. 한미는 이번에 실전적인 연습을 할 거라고 강조했는데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보여준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에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 병력과 야외 기동 훈련이 크게 늘었습니다. 30여 건의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을 시행할 예정인데 지난해엔 13건, 올해 봄에는 25건 정도 실시됐습니다. 소대급 훈련에서부터 여단급 훈련에 이르기까지 6, 해, 공, 해병대가 참여할 것이며 지난 UFS, FS 연습보다 수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연습이 태평양에서 실시하는 훈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영내 미사일 경보와 우주 지휘 통제 기능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We have both ROK and U.S. forces as well as member state forces. How do you take everything that could potentially come her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grate that seamlessly? 합참은 특히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을 지원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년 참가해왔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엔사 회원국이 참가하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유엔사의 역할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억제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점을 공개하면서 한미 훈련을 빌미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의 전략 정찰기가 동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북한군이 물리적 대응을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17일 전략 정찰기를 동해 북측 경제수역 상공에 침범시켜 공중 정탐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조선 동해 경제수역 상공이 철저히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의 한 부분이라는 걸 명백히 천명했으며 북한 군대는 공화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키움이 돌아온 에이스 안우진의 호투에 힘입어서 이틀 연속 롯데를 꺾었습니다. 선두 LG는 김광현이 선발로 나선 SSG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재충전을 마치고 돌아온 키움 에이스 안우진. 초반 흔들렸지만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8승을 거두고 팀의 이달 첫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평소 유독 득점 지원이 따르지 않았던 안우진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송성훈이 행운의 안타로 역전을 이끌었고 신인 포수 김동원은 쐐기포를 날렸습니다. 형들 뭐 다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생들도 열심히 쳐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득점이 2점 나면 1점 줘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이기고 싶습니다. 기아는 삼성의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타 이우성의 투런포를 포함한 타선의 집중력으로 7회에만 5점을 뽑아냈습니다. 앞에서 자신 있게 휘두르라고 밝은 표정으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도 한결 좀 편해진 마음으로 들어가서 좀 과감하게 휘둘렀습니다. 두산은 선발 최승용과 정수빈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를 만났지만 김재호의 결승타로 NC를 꺾고 5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선두 LG와 SSG의 대결에서는 LG가 대승을 거뒀고 KT는 연장 접전 끝에 한화를 한 점 차로 꺾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K리그1 선두 울산현대가 라이벌 전북현대와의 시즌 3번째 현대가 맞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울산은 27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26분에 터진 엄원상의 결승골로 전북을 꺾었습니다. 수원FC는 윤빛가람의 극장골로 강원의 2대1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2대2로 비겼습니다. 여자 배드민턴이 27년 만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을 배출한 가운데 전통의 강세 종목 복식에서도 아시안게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과 공희용, 이른바 킹콩조가 최근 상승세인 이소희, 백하나조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배드민턴계의 윈블던격인 최고 권위 올 3월 전용 오픈. 우리 선수끼리 벌인 여자 복식 결승에서 이 종목 터줏대감 김소영, 공희용은 후발주자 이소희, 백하나를 누르고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후 벌어진 국제대회에서 두 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입상 경쟁을 벌이며 어느새 세계 랭킹 2위와 3위를 꿰찼습니다. 특히 두 선수의 성에서 착안해 킹콩조로 불리는 김소영, 공용은 최근 일본 오픈에서 다양한 전술로 중국의 랭킹 1위 천칭천, 자이판까지 제압하며 항저우 금빛 전망을 밝혔습니다. 중국 선수들이랑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확 갖게 되는 그런. 두 선수에게 자극제가 되는 존재는 지난해 말 결성됐지만 꾸준한 상승세로 세계 강자들을 물리쳐온 대표팀 동료 이소희, 백하나조입니다. 백하나의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환이 일품으로 메달 전선 복병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상대가 저희에 대한 분석도 이제 완벽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좀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살려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아시안게임 메달 석권이 꿈만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선수들끼리 결승전을 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올림픽 레이스를 한 해 안에 두 조가 꼭 들어서 올림픽에서도 결승전에서 이 두 조를 보는 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만큼 편파 판정 등 홈코트 텃세를 극복하고 지난 자카르타 대회 노메달의 수모를 씻어야 하는 한국 배드민턴. 최강 중국 타도를 목표로 내건 우리 선수들은 치열한 내부 경쟁 그리고 철저한 상대 분석을 통해 항저우 시상대에 나란히 태극기를 거는 올 가을을 꿈꿉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하와이에 이어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여름 유럽과 북미를 강타한 폭염과 가뭄은 이번 달 내내 지속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캐나다 북서부 켈로나의 요트 계류장 너머로 높이 솟은 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하늘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I'd like to begin by acknowledging the devastating wildfires in the Northwest Territories. This is a rapidly evolving situation. 결국 인구 15만 명의 켈로나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인근의 옐로우 나이프는 이미 하루 전에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t's quite scary because with the smoke, of course, it's actually lightened up a little bit, but the smoke was very, very thick this morning. 캐나다는 올여름 100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600건은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이고 연기가 미국 중북부와 오데오까지 내려와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스페인의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끈질긴 진화 작업과 강풍이 잦아든 덕분에 확산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불길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보는 아직 없습니다. The summer of extremes continues. As we know, July was the hottest month ever recorded. The high impact weather, the high sea surface temperatures are continuing through August. 세계 기상기구는 최근의 폭염과 가뭄은 인간이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극단적인 이상기후가 이른바 뉴노멀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18일 감시 대상에 강력한 코로나19 변이 BA.2.86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피룰라란 별명이 붙은 BA2.86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쓰는 무기로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8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과 남부 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2도, 목포는 34도까지 오르며 그대로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 영남 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온 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북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충청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세종 32도, 춘천 32도, 대구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속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중반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30도 밑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